저는 이제 김용호라고 합니다. 지금 학원에서 노동법 이제 시작할까요, 그냥? 예, 예. 지금 노동법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1차 시험 보시고 이제 2차로 이제 진입하시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1차 시험은 익숙한데 2차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약간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이해 파트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넘어가고 제가 2차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동법은 1파트가 있고 2파트가 있는데 1파트는 이게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파트가 이제 1회 파트고, 자, 2회 파트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이제 보장하는 것, 이걸 뛰어넘어서 노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노조원들의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차 노동법 2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와 2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1차는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아주 넓고 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1차 보실 때 노동법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제가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의 어떤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뭐 아주 심도 있는 문제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을 냈어요, 그냥. 조문 같은 것들도 이상한 조문까지 와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혹은 지금까지 잘 안 나왔던 그 시행령 파트에서 이제 끄집어냈고, 또 여러분들이 부속법령들은 거의 잘 안 보거든요. 특강 때 한번 보고 끝내는 구조인데, 올해 문제가 이제 노동법 1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13문제고, 부속법령이 12문제였어요. 그러니까 50%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파트,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 구조는 아주 깊게 들어간 구조는 아니고, 얇게 해서 아주 넓게 문제를 낸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1차는 그런 구조인데 2차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닌 겁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게 보시면은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이게요. 2차는 좁고 깊게 보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구조는 쟁점 중심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럼 쟁점을 보시려면은 항상 판례가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판례가 없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교수님들마다 입장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제 약간 진보적인 학설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그런 견해. 그런데 이 견해를 다 합쳐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에 따라서 논해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러니까 주로 판례가 있는 것들이 문제가 나오지, 판례가 없는 학설의 대립만 있는 것들, 혹은 이게 조문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좁아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2차를 더 편하게 보는 분도 계세요. 1차는 너무 넓은데 2차는 약간 좁아지는데 깊게 공부하는 것들,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2차가 조금 더 공부하기 오히려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2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 범위는 1차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이 다 나오진 않고요. 지금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기간제법, 파견법, 산안법,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가 이제 산재보험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은 나올 수도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잘 안 나옵니다, 2차에서는. 하지만 산재보험까지는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고, 2차에 이제 노동법 2파트에서는 노동조합법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교원법, 공무원노조법, 근로자참여법, 노사협의법이죠. 그 다음에 노동연협법. 이것도 2차 범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법들은 2차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노동법 1파트에서는 다시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파견법 가능합니다. 산안법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판례가 있는 구조가 아니고 주로 법률 주문으로 해서 이게 이 조항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내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요 중심으로 나오고, 플러스 아주 드물게 잘 나오진 않지만 산재보험법이 한 5년에 한 번, 뭐 경우 7년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한번 회식에 관련된 산재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이후에는 뭐 산재 파트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뭐 산재를 좋아하는 분이 뭐 시험 출제위원 들어가시면은 아주 드물게 나올 수 있는 게 산재보험법이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조합법, 노동법 2에서는 노동조합법이 주로 나오는 파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동법 시험 볼 때 이제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어요. 2교시. 그래서 1교시가 이제 75분 이제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2교시가 이제 75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1교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이게 노동법 1에 해당하는 파트가 1교시에 문제를 내왔고요. 2교시는 노동법 2에 해당하는 파트, 이 파트가 이제 2교시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의 뭐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교시건 2교시건 동일하게 아주 큰 사례를 제시해요. 아주 큰 사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사례들을 묶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례인데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묶어서 사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쟁점 한 문제 내고요. 문 1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고 물음 1.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 또 한 가지 물음 1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큰 한 가지 사례에서 두 개를 묻는 겁니다. 배점은 보통 25점, 25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첫 번째가 좀 쟁점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30점, 20점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사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작은 사례 문제를 문 2로 해서 25점짜리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각 교시마다 쟁점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음, 두 번째 물음, 또 하나의 별개의 물음.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묻는 형태로 2차 시험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약수적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학문적으로 묻기도 했거든요. 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쭉 사례를 제시해놓고 이 사례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는 교수님들이 사례를 본인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항상 그 판례가 있는 데서 사례를 끄집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판례를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돼요. 그러니까 판례를 많이 아시면은 이게 그 판례였구나 생각하시고서 쟁점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당장 가셔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엉뚱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시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판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오게 되고 판례가 존재하는 쟁점이 출제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있어야지만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채점하기에도 훨씬 편합니다. 없는 판례에서 문제를 만들어낸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럼 어떤 판례가 나오는 거냐 이 문제인 건데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가 이제 50점짜리에다가 한 25점, 25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25점짜리 문제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데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클래식한 판례죠. 전통적인 판례들. 아주 지금까지 봐왔던 판례, 엄청 중요한 판례들,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중요한 판례, 그런 것들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건 한 문제를 왜 내는가 하면은 이게 최신 판례로만 문제를 내게 되면은 오히려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가 그랬거든요. 작년도가 최신 판례로만 세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 안 한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많이 합격했어요, 실제로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최신 판례만 공부하거든요,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좀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판례들을 보통 냅니다, 일반적으로. 작년도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당연한 판례인 거야, 나와야 되는 그런 판례인 거야, 이런 것들은 10년 전에 판례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 한 문제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최신 판례도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최신 판례를 통해서 법리가 변화가 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니까 최신 판례는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건 반드시 또 한 문제가 나오는 구조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25점 전통 판례, 25점 최신 판례, 나머지 남아있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전통 판례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 최신 판례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어떤 들어간 그 출제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면 전통 판례 두 문제, 최신 판례 한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 판례 한 문제, 최신 판례 두 문제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럴 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최신 판례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심화적인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와 있던 판례들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 나온 게 옛날에 이제 그 회식 산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식 산재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최신 판례로 볼 수는 없어요. 나와 있던 판례니까 약간 굳이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제, 방구석 판례? 그 정도? 이제, 갑자기 중간에 가운데 방구석에서 숨 쉬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래부터 있는 판례지만은 갑자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리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공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판례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면은 전통 판례, 신신 판례가 주로 조화를 이루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전통 판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제가, 이게 작년도 2차 문제 사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큰 사례입니다. 큰 사례. 그러니까 요즘 사례 문제의 경향성들이 지문이 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약간 로스쿨 영향도 있어요. 지금 이제 로스쿨 체계 자체가 약간 그 미국식의 사례풀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니까 사례를 길게 나열해서 이 사례를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학문적인 차원보다는 실무적으로 이걸 해결해 보세요. 이런 거다 보니까 아주 사실관계가 길어지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딱 보입니다. 이제 이 판례구나.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판례인가 하면은 이제 그 근무성적 분량에 대한 판례였습니다. 엄청 중요한 판례였고, 뭐, 강사들마다 이걸 강조하지 않은 강사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설명을 드리면요. 눈에 딱 보인다는 얘기가 이게 근무성적 분량을 가지고 해고를 한 겁니다. 해고를 한 건데, 이 근무성적 분량에 대해서는 해고의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이걸 징계 해고하는 케이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징계 해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판례가 등장했냐면, 징계 해고는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노조는 단체벽으로 징계 동의 조항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무성이 불량하더라도 노조가 동의 안 해주게 되면 징계를 못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근무성 불량에 대해서 이게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통상해고의 문제로 그러니까 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수행을 못하니까 하는 해고로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과거부터 이걸 통상해고로 할 수 있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옛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근무성 불량을 통상해고 함으로써 노조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시도를 했고 노조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이런 구조였어요. 쭉 흘러가다가 이제 이게 판례로 나온 겁니다. 이 판례가.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징계해고로서의 성적 불량 이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통상해고로서의 성적 불량 이게 중요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 통상해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최신 판례 내용들을 엮어낸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분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해고를 한 겁니다. 통상해고를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 통상해고 과연 정당하냐?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인 거다. 무효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성적이 불량하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고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평가의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케이스는 아예 교수님들께서, 출제자께서 쟁점을 제시한 케이스입니다. 그냥. 요즘은 문제 출제 경향들이 과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쟁점이 뭔가를 찾아내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찾아냈으면 배점을 주는 구조였어요. 근데 요즘 문제들은 아예 논점을 제시해 줍니다. 나름대로. 친절하죠, 그죠? 내가 논점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한번 썰을 풀어봐. 이런 거죠. 이것도 제시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해고가 정당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가 평가가 일단 공정해야 돼요. 평가의 공정성. 자, 이게 돼야지만 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되겠죠. 평가 공정한 거냐, 이거 한번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아예 쟁점을 제시했고요. 자, 두 번째로 이게 평가가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통상할 수 있는 거냐. 상당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근무 성적이 이게 최소한 데 미치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못한다 이게 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좀 못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누가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지만 회사가 교육을 시켜주고 이제 기회를 줬는데 이후에도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똑같이 꼴찌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향후에 개선 가능성. 자, 요걸 봐가지고 이 통상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신 판례다 보니까 이 판례 법리에 따라서 한번 설명해보고 이걸 사안에 포섭을 하세요.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딴 구조는 아니고 나와있던 판례 법리들을 친절하게 다 최신 판례들을 적어낸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음 2에 해당하는 그 문제였고요. 30점짜리 문제로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 쟁점은 이제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법리가 쟁점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는 이제 뭔가 하면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례에서는 함께 있는 그런 사실이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문제를 엮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사례이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인가 하면 이 근로자한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겁니다. 해고를 했는데 사직 권유를 했어요. 근데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직 권유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신 근로계약을 종료합니다. 이걸 통지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알기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만약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게 되면은 그 해고는 무효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1차에서 많이 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서면 통지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게 나는 이제 해고 사유를 정확하게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A에서는 아니 당신이 해고 사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통지하는 것도 이제 해고 통지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정점이 이게 서면 통지죠. 서면 통지. 자, 서면 통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취지가 중요한 구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긴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어야 돼요. 알 수 있도록. 자, 이게 전통의 판례인데 어떤 이제 판례가 이제 최신 판례로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유를요, 이미 근로자가 알고 있어요. 사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유를 알려주는 이유가 사유를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서면으로. 알려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사유를 알다 보니까 이 해고를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근로자가 이 사유를 알고 있고 이 사유에 대해서 해고를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판례가 해고 사유를 축약 기재하는 걸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를 장황하게 적을 필요 없고 간단하게 기재하는 거 인정해 주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최신 판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의 판례는 축약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사유 자체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거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해고는 서면 통지 안 한 거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해고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서면 통지했을 뿐이지 사유를 축약 기재한 게 아니고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다. 이 판례 알고 있냐? 이 판례는 다 최신 판례 내용들을 엮어낸 이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논점에 대해서는 이 어떤 걸 쟁점으로 묻고 있는 것인지 이걸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판례법리, 법조문 이걸 적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예시를 좀 해드렸고요. 작년도 2차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넓게 보시기는 하시지만 이제 2차는 좀 깊게 쟁점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항상 2차에서 들어갈 때 그것은 조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2차 사례 적으실 때 조문을 안 적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감점입니다. 교수님들이 채점하실 때 보는 거 조문. 배점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조문에 따른 판례, 배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조문이 안 나와 있고 판례만 적었다. 나 잘 적었어. 이제 안 돼요, 그거는요. 기술적으로 조문 배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반드시 적어주고 거기에 대한 판례 법리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1차에서는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2차에서는 판례를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는 법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법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주는 거니까 어디 있는지만 발견하시면 돼요. 근데 2차에서는 없는 게 판례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판례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판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판례를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판례를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판례를 암기하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 사례에 관련된 판례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뭔지를 알고서 이제 이 판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이게 제 문제죠. 근데 이 수험 법학이 한계입니다. 이게 원래 법학은 그 암기 학문은 아닙니다. 아닌데 수험 법학은 암기를 하셔야 되게요. 이게 뭐 딜레마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니까 암기를 못 하시면은 못 써요. 이거 그냥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문장이 엉망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이해하고 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한 판례랑 실제로 판례에 나와 있는 그 조문이랑 그 법문이랑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판례의 키워드는 암기를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암기력도 받침이 돼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단기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요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요런 이제 목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목차는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목차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적어야 될 게 1번이 이걸 논해보세요. 이 효과를 따져보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의 소재. 요걸 적어줘야 되고요. 요거 뭔가 하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쟁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내가 앞으로 썰을 풀겠다.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서면 통지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유를 이제 이걸 기재했는데 아예 그리고 이미 사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유를 이게 상세 기재해야 되는 거냐, 이제 미기재할 수 있는 거냐,
자, 요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쟁점이 되는 거니까 이 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이 사유를 기재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2차의 답지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16장 이제 16면이 나올 거 16면. 16면이 75분에 쓰는 내용인데 보통 25점 정도마다 이건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분량을 채워야지만 합격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작게 하시더라도 합격하는 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25점짜리 정도 되면은 한 4장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4장 내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4장 정도를 채우신다라고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문제수를 적어줬습니다. 쟁점인 거죠. 쟁점 한 장 채우시면 안 돼요. 교수님 짜증내세요, 그러면요. 자, 교수님 보려고 하는 것은 얘가 쟁점을 알고 있는 거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풀기 위한 쟁점을 적어도 한 3분의, 많아도 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많이 적을 필요 없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쟁점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럼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 여러 가지 논쟁을 풀기 위한 내용이죠. 법조문.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문을 끄집어 올까? 이걸 발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 그게 판례죠. 판례 법리. 요걸 적어주는 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요게 이제 쟁점에 대한 파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제 1차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1차는 법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2차 핵심은요. 법조문에 대한 취지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는 그냥 해야 된다. 이게 1차예요. 근데 2차에 가시면은 왜 그러면 서면 통지하도록 했을까? 그 취지가 뭐냐, 그죠? 이게 이제 그 사용자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존부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해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런 취지를 적어줘야지만 2차는 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공부에서는 이 조문의 취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는 필요 없지만 2차에서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취지가 들어가야지만 이 취지에 따라서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문에 대한 이제 판례 법리를 이제 중심으로 적는 겁니다. 학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학설은 여러분들이 배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긴 한데 약간 중요한 문제들은 학설을 좀 적어주시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설은 적지 않거나 혹은 적더라도 짧게. 왜냐하면 배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적으면은 조금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약간 내가 공부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까지만 학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를 이 법조문과 특히나 판례 법리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한 쟁점 파트가 제가 볼 때는 한 장 반 내지 한 2장까지, 이 정도까지. 요게 이제 이에 해당하는 파트의 분량이 되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 사안에, 이 사례에다가 요 법리를 이제 포섭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유를 그러면 이렇게 축약기재 했냐? 축약기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안 적용 혹은 사안의 검토라 그래요. 이 판례의 사례를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사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이 판례에 보니까 이 사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사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 사안 검토가 최근에 중요해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안 검토의 배점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만약에 이게 25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제 소재 한 3점 내지 한 5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논거, 그러니까 판례 법리와 법조문을 제대로 적었냐, 이런 것들. 여기야 뭐 10점에서 한 15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 3점 볼까요? 3점 보게 되면은 얘를 한 뭐 10점 이렇게 이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안 포섭, 요것도 한 경우에 따라서는 7점, 8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8점. 요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사례가 길게 나오면은 배점이 클 거고요. 이 사례가 짧게 나오면은 이 배점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지 않다는 거죠.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만 쭉 적고 나서 이 사안 포섭을 못 하시게 되면은 배점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것도 또 상세하게 적어줘야 돼요. 최근 시험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한 반장은 넘어가게 한 장 정도 되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사안 적용이랑 같아요, 사실은요. 같은데 이것도 결론 파트에 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 장이나 한 줄이라도 간략하게 적어주는 그게 결론 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이거 잘 적더라도 사안포도 못 하시면 이제 배점이 안 되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약간 못 적었더라도 이해를 잘 하시면은 또 어느 정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지 나 이거 모르니까 이제 떨어졌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노동법은 의외로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점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배점의 그런 기술들을 이해하시고서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배점이 크고 요게 그다음. 하지만 요거나 요것도 배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단기학반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례를 풀어보셔야 돼요. 일단은. 합격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빠른 분들은 합격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 나오는 형태로 해서 사례 푸는 것이 주된 이제 이 단기학반의 목표가 되고요.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짧게 설명드리고 중요한 것들은 좀 시간을 많이 둬가지고 풀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풀 시간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모의고사는 지금 보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아예 이건 시간 낭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시간쯤에 노동법 1에 대한 모의고사 한번 보고 마지막 시간에 노동법 2에 대한 모의고사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는 한 2번 정도만 진행을 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로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짧게라도 목차를 잡아보시고 그렇게만 하는 걸로 단기학반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사례 푸는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번에 되시면 좋은 거고 안 되시더라도 다음 2차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오히려 기본부터 보는 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부터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 단기학반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노동법에 대한 단기학반의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할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계시면 질문 받고, 뭐 없으면은, 다음 분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예. 예. 1년에 최신 판례들이 몇 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최신 판례들이 문제가 그겁니다. 첫 번째 많이 나오긴 하지만, 법리가 다른 판례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는 여러 사례인데 법리는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해고의 서면통지인데 서면통지 한 법리를 가지고 사례는 많은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법리는 한 가지인데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설명 안 드린 사례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내공으로 약간 끄집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들은 바뀐 사례들이죠. 뭐 그런 것들은 뭐 1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뭐 노동법 1 같은 경우는 뭐 한 20개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동법 2 같은 경우는 더 작아요. 그것도 한 15문제, 15개 내외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은 아주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니까 재심 판례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많으면 이제 놓칠 수가 있는데 작다 보니까 이걸 놓치면은 상당히 데미지가 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뭐 다른 질문 계시면은 다음번에 한번 질문하시고요. 이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